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9위 공개합니다. 그날 대피소에서는 무슨 일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약 2만 명이 실종, 사망하고 무려 약 33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는데요. 피해가 정말 심각했었죠. 세계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그 지진 피해 당한 주민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규모 9.0의 강진 이후에도 계속된 여진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일본은 잦은 지진 발생으로 재난 대피 매뉴얼이 비교적 잘 마련돼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는 곧바로 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난민 대피소를 마련. 많은 주민이 쑥대밭이 된 집에서 나와 대피소에 모여 생활했는데요. 뭐 대피소가 빨리 마련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눈 붙이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니까. 일단 안전하게 지내는 공간이죠. 네네. 그런데 말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10년이 흐른 지난 3월 11일 현지 방송사를 통해 전해진 충격적인 이야기. 우린 그때 그 기억으로 10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 잠에 들지 못한 건 지진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그렇다면 대피소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 10년 동안. 또 너무 나쁜 상상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자, 동일본 지진 당시 특히 피해가 컸던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현. 그곳의 재난 대피소에서 여성들이 놀랍게도 성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저 공간에서? 열악하고 또 열악한 프라이버시라고는 없는 난민 대피소. 일부 남성들은 밤만 되면 여성들이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와 끔찍한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니 대피소에 사람 많잖아요. 저게- 아니 저기서 왜 저기 쉬쉬할 일이냐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저렇게 열린 공간에서 저런 범죄가 일어나? 참 일본이라는 문화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투도 실패하고 이런 게 쉬쉬되고 감춰진다는 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파렴치하게도요. 대피소의 주민들을 살펴야 하는 대피소 관리소장은 지진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 생필품을 가지러 올 때마다 성희롱을 하며 잠자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관리소장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폭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도 못 본 척 외면했다고 하는데요. 저기는 지옥이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 여성들은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해도 쓰나미에 휩쓸려 죽은 것이라는 결론이 날까 봐 무서워서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스토리는 약간 저 옛날 미개한 그렇지. 예전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뭐 이런 거 할 때나 듣는 얘기지 이게 바로 옆 나라에서 이렇게 최근에 저런 일이 공공연히 이렇게 일어났다고요? 아 정말 자, 그런데 재난 대피소의 성폭행 문제는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처음이 아니래 이게 또. 1995년 고베 대지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재난 대피소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자, 이 대피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지금이라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피해자들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근절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또 무슨 피해가 있을 때 또 저런 일들이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8위를 공개합니다. 그녀는 왜 현대판 모모가 됐을까? 미얀마에서 3살 아들을 키우던 23세 여성 피앙 응가이돈.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응가이돈은 돈을 벌기 위해 2015년 5월 미얀마에서 싱가포르로 향했고요. 경찰관인 케빈 첼밤과 가이아티리 무르가얀 부부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했습니다. 아, 불안해. 그런데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2016년 7월 응가이돈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검 결과 응가이돈의 몸에서 31개의 흉터와 47개의 외상을 발견. 강도가 들었나요? 이게 너무 잔혹한데. 너무 안타깝네요. 어린 나이에 저렇게. 수많은 타살 의혹의 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리고 다행히 집안 곳곳에 설치돼 있던 CCTV 안에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가이돈을 살해한 사람의 정체는 바로 그녀를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집주인 무루가얀이었습니다. CCTV에는 집주인이 응가이돈을 무참히 살해하는 현장을 포함해 응가이돈이 사망하기 전 35일 동안 계속해서 그녀를 학대하는 집주인의 만행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경찰 가지고 이랬나? 그래, 예. 집주인이. 경찰이라면서. 사실 집주인 무르가야는 은가이돈이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행동이 굼뜨고 비위생적이며 너무 많이 먹는다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 게다가 야, 너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문 열어놓고 샤워할 때도 열어둬. 그리고요, 찬물을 끼얹거나 뜨거운 다리미를 던져 화상을 입히는 등 가학적인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아휴. 고문한 거니, 이건. 그 살인 미수 아닙니까?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집주인의 모진 학대와 폭력 속에서도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틴 은가이돈. 하지만 그녀는 2016년 7월 무르가얀과 무르가얀의 어머니에게 몇 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하다 결국 24살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내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은가이도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24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4살 어엿한 성인이었는데 말이죠. 이건 뭐 학대를 얼마나 했으면. 근데 저렇게 학대를 당하고 힘들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가족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이 사건에 싱가포르 검찰은 이토록 사악하고 완전히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 극악무도한 사건이라고 대분노. 무르가얀에게 과실치사 등 28가지 혐의로 종신형을 구형했지만요. 그녀의 변호인단은 무르가얀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그만해, 우울증 좀. 강박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가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당에 고용한 본인의 가사 도우미고 이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예가 아니거든요. 지금이 어떤 중세시대, 뭐 고대시대도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진짜. 정신이 돌아올까도 참 의문이네요.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7위를 공개합니다. (2008년) 프랑스. 우울증과 불안, 발작 증세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13살 소녀 줄리. 어느 날 줄리는 발작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친절한 소방관 아저씨 피에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힘든 일 있음 나한테 말해. 줄리, 너한테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 마. 줄리에게 자주 연락해서 안부를 물으며 그녀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오면 안 됩니다. 와, 그런데 에이, 진짜. 끝까지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로 남았으면 좋았겠지만요. 이 상냥한 소방관 피에르는 곧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줄리, 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야. 그러니 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피에르는 다정한 척 줄리를 걱정하는 척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상은 줄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줄리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줄리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성폭행. 와, 이게 타인을 도와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소방관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성적 도구로 아이를 이용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결국 줄리는 2010년 엄마에게 사실을 고백. 피에르와 악마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아니, 우린 합의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관계였다고요. 그리고 더 분노할 사실은 20명 중 17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단 3명만이 기소. 그리고 법원은 8년간의 수사 끝에 2019년 7월 그들에게 강간죄 대신 형량이 훨씬 낮은 15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진 이유. 프랑스 헌법상 강간죄를 적용하려면 미성년자라도 강요 혹은 폭력적인 강압이 있었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줄리의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피해자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게 어떻게 입증을 해 그걸? 더 짜증나요? 그 좀 보호받아도 좀 시원시원하게 뭘 입증을 하러 어떻게 다녀 어디를. 지금 책임까지 돌렸어. 그리고 사실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뭐 이런 형량 뭐 이런 것보다도 조사를 8년을 왜 해요? 그러니까 질질 끈 거지 질질.
근데 난 그 17명은 왜 아예 그냥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기소 안 됐다며요. 악마들의 뻔뻔한 범죄 행각과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는요. 최근에도 20명 전원이 강간죄로 기소되길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미성년자 성폭력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 마음이 오늘 굉장히 무겁네요. 네. 자, 이번에도 누구보다 타인을 보살피고 헌신해야 할 직업의식을 저버린 악마들의 만행을 고발해보겠습니다. 올해 3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위장 질환으로 두 번째 긴급 수술을 받게 된 3살 소녀 쿠시 미슈라. 그런데 의사는요, 갑자기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아니 긴급한 상황이라 손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미 늦어. 이미 늦은 것이냐. 이게 저희 전 재산이에요. 어떻게든 모자란 수술비를 마련할 테니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뭐라는 거야? 아, 수술비 없으면 수술 못 해. 쿠시의 아버지에 따르면요, 어려운 형편에 가진 농지를 전부 팔아서 전 재산인 20만 루피, 한화로 약 312만 원을 마련했는데요. 병원비는 50만 루피, 78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수술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도 않은 채 퇴원을 시켰습니다. 살인인데 이게 살인이잖아. 거기 열려 있으면 다 기름 들어가고 더 안 좋아지잖아. 그거 알면서 알만한 사람들이 의사가 이게 뭐야? 자,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퇴원한 쿠씨는 다른 병원을 전전했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코에 의료 호스를 꽂은 채 병원에서 쫓겨난 쿠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대분노, 그리고 언론에서도 소녀의 죽음과 비인간적인 병원의 실태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한편 논란이 지속되자 주정부에선 조사에 나섰고요. 국가아동권리보호위원회에서도 처벌을 촉구. 하지만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 사실 무근이야? 아니 저 아이가 마취해서 깨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 부모는 또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눈물 나네. 눈에 담긴 아이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었을 거 아닙니까? 아 꺼져가는 생명이 당신에게는 그저 한낱 돈으로밖에 안 보였나요? 2018년 6월 터키, 하칸 아이살과 아내 셈라 아이살 부부가 터키의 버터플라이 계곡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당시 아내 셈라는 임신 7개월로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데이트도 즐기고 계곡 절벽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임신 7개월이라는 게 부부의 대화의 90%가 얘지.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아이 키우면 어떻게 키우자. 애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얘는 어떤 인생을 살까?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또 힘든 거 위로해 가면서 앞으로 키울 아이 물건 사고 그 좋은 얘기만 할 때거든요. 그게.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찍고 얼마 뒤 아내 셈라가 계곡 절벽에서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망한 셈라 오빠의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인 하카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고요. 경찰 역시 하칸이 절벽에서 아내를 밀쳐 살해한 것으로 보고 하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하칸을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요,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사망한 아내 셈라 앞으로 보험금 약 5,600만 원이 들어져 있었고요. 유일한 수혜자는요, 남편 하칸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보험회사죠? 사망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지어 그녀가 사망하기 전 아내 몰래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저 사진 찍으면서 웃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진까지 있는데 내가 죽일 리 없다. 이 알리바이 세우려고 저 사진 찍은 것 같아. 여기에 남편 하카는요, 아내 셈라가 보험 수혜자로 자신을 지정한 줄 몰랐다고 주장. 자신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칸이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던 그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끌고 들어가네. 위험한 곳으로. 그렇습니다. 사고 당일 계곡에 있던 한 관광객은요, 그 남자
좀 이상했어요. 둘 중 한 명은 전력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고요. 우연히 본 하칸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해 영상으로 찍었다며 경찰에 제보한 겁니다. 딱 걸렸네. 그리고 15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그 절벽에서 무려 3시간이나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하칸이 주변을 살피며 범행 타이밍을 노렸다. 즉 계획된 살인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끔찍한 건 3시간을 계속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치. 자, 지난 2월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아내가 웃고 있는 마지막 사진을 보고도 정말 느껴지는 게 없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법원에서 40대 남성 알리 엘메젠에게 징역 212년이 선고됐습니다. 와, 210년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흉악범? 흉악범. 연쇄살인범 뭐 이런 거 아니야?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라에 세 아이를 둔 아빠 엘메제는 막내를 캠프에 보내고 당시 8살, 13살이었던 아들 2명과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여보, 우리 아이들 좀 살려줘요. 엘메젠 가족이 탑승한 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당시 엘메젠과 아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요. 카시트에 묶여있던 두 아들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아빠 엘메젠의 계획적인 자작극. 엘메젠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이 자폐증을 앓고 있던 두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엘메젠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벌인 이유,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아빠 엘메젠은 2012년 7월부터 불과 8개월 사이에 가족들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 연소득의 5분의 1을 생명보험료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에휴, 누가 봐도 이건 보험을 가입해서 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 와이프는 이거 동참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 엘메젠의 끔찍한 계획을 일체 몰랐습니다. 사실 엘메젠은 사고 당일 아내도 아이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계획과 달리 아내가 생존하자 이번에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엘메젠은 보험금을 독식하기 위해 아내의 신분을 도용하고 아내 명의의 수표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 보험금 26만 달러, 한화 약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까지 다 죽이고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혼자 계획한 거니까. 진짜 사이코패스다. 정말 악마. 이건 사이코패스. 정말 기막힌 건 엘메진이 친아들을 죽여서 가로챈 돈으로 사들인 게 부동산과 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 체포된 엘메젠은요. 제일 후회되는 건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처벌의 의미가 없네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남겨진 아들이 너무 불쌍해. 앞으로 정말 어떻게 의미가 살아?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3위를 공개합니다. 2014년 피지의 수도 수바에서 운행 중이던 한 택시 안에서 발견된 휴대폰. 그런데 우연히 주운 이 휴대폰에는 아주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준 휴대폰인데 아, 자꾸 순위가 올라가니까 불안하다. 아니야, 총 쏘네. 총을 쏘고 뭐야? 있죠? 총 쏘잖아. 잠깐만, 저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있습니다. 사람 저 있잖아요. 사람인데 총을 왜 쏴? 심지어 바다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앞에 두고 가판원들은 마치 기념하듯 웃으며 사진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러네. 아니 저건 군사훈련도 아닌 것 같고. 자, 영상을 제보받은 경찰은 범죄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 하지만 총을 쏜 사람들, 총에 맞아 사망한 희생자들까지 대체 그들이 누군지 정확한 신원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영상 속에서 총알을 쐈던 문제의 배, 대만선적 핑신 101호의 요리사 알드린과 갑판원 마시모가 양심 선언. 다행이다. 2010년 8월 소말리아와 세이셸 제도 사이의 해역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핑신 101호가 갑작스럽게 다른 배와 충돌, 부딪힌 배가 전복되면서 남성들이 물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해적으로 생각한 선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은 해적이 아니었어요.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거든요. 알드린과 마시모의 눈에는 아무런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던 그들이 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남자는 투항하겠다는 듯 두 손을 들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민간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보면. 아, 이 어선인데 민간 어선인데 총을 들고 있다.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 자체가 불법이죠. 민간 어선이 왜 총을 갖고 있습니까? 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수사를 토대로 용의자를 색출. 2017년 중국인 출신의 선장 왕펑위와 선원 2명을 각각 총살을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로 지명수배했습니다. 선장 왕펑위는 2020년 8월 체포. 살인 및 총기 소지 혐의를 적용받은 그는 결국 2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2015년 1월 7일) 중국 광저우 90대 노인 펑 씨의 가족들에게 전해진 비복.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른 오세요. 펑 씨가 숨을 거두었다는 요양보호사 천이핑의 연락이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전날까지만 해도 식욕도 좋고 건강했던 이 펑 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유가족들은 어딘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저희 어머님도 그 사람이 맞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을 찾은 친척의 결정적 증언으로 가족들은 해당 사건을 공안에 신고, 이후 펑 씨의 사망 직후 사라진 한 사람을 긴급히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사는 일단 아니란 얘기고 살인 사건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펑 씨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펑 씨 사망 하루 전부터 펑 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천이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포 직후 그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술. 하루라도 더 빨리 월급을 받으려고 내가 그 노인네 죽였어요. 그 월급을 빨리 받으려고 노인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 공안 조사 결과 천이핑은 전문 자격증도 없던 가짜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근무 한 달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한 달치 임금 전액을 보장받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 들어가려고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이핑은요, 하루라도 빨리 월급을 받기 위해서 펑 씨를 맡은 지 겨우 17시간 만에 목을 졸라 살해. 그러고는 뻔뻔하게 가족들에게 사망 소식을 전한 뒤 월급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던 겁니다. 환자를 맞자마자 그러면 몇 시에 죽이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얘기죠. 그렇죠. 한 달 안 채워도 받을 또 받으니까. 근데 아까 이 사람이 맡았던 다른 어르신도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짜 요양보호사 천이핑이 펑 씨를 맡기 전 펑 씨의 친척 노인 2분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들 역시 천이핑이 맡은 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사망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살인 사건이 아닌 노인들의 단순 급사로 마무리됐었던 거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그녀가 노인을 살해한 뒤 받은 월급은 3,000위안, 한으로 약 50만 원 정도였다는 겁니다. 고작 50만 원 때문에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거네요. 그리고 지난해 법원은 고의살인죄로 천이핑에게 사형을 선고, 지난 1월 30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자격조차 없는 악마 그 자체입니다.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한 경찰서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신고자들에게 아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물었는데요. 그러자 자신이 엄마라고 밝힌 브리테니 고스니는요. 저희는 집에 있었고 아이가 혼자 공원에 간다고 나갔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엄마 고스니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제임스 해밀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이가 실종된 것 치고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말투에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자 경찰서장은 신고한 이들을 의심, 강하게 추궁했는데요. 그러자 고순이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죽였어요. 사건은 실종 신고 이틀 전으로 돌아갑니다. 세 자녀와 함께 한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난 엄마 고순이. 공원에 도착한 그녀는 6살 아들 제임스 허치슨을 혼자 버려두고 나머지 자녀들만 차에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한 건데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가? 왜 쟤만 놔두고? 혼자 버려지자 겁에 질려 다급하게 자동차 문 손잡이를 잡고 매달린 허친슨.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 고순이는 이를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냉정하게 속력을 냈습니다. 결국 허친슨은 자동차에 매달린 상태로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내팽개쳐졌고요.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그 충격적인 장면을 차 뒷좌석에서 다른 두 아이들이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나 버려지겠구나. 그래서 간절하게 잡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매달린 아이를 또 달고 달린 거 아닙니까? 도로 위에 쓰러진 허친슨을 보고도 외면하고 사라졌던 고순이는 30분 뒤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망한 아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요. 다음 날 새벽 남자친구인 해밀턴과 함께 아들 허친슨의 시신을 강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 너무 충격적이네. 유기까지 하고 실종 신고를 태연히 한다. 야, 이거는 뭐 부모 자격을 떠나서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다. 인간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아들을 왜 죽인 겁니까? 아들을 죽인 잔혹한 엄마 고순이. 하지만 그녀는요. 남자친구가 애들을 버리라고 시켰다고요. 남자친구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 주장. 게다가 나머지 두 자녀도 유기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 결국 고순이는 살인, 과실치사, 사체 유기,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남은 두 자녀들 역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엄마인 고순이의 범행을 고스란히 모두 지켜봐야 했던 두 자녀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와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은 고순이가 허친슨의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강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허친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15일을 공개합니다. 야, 오늘 나쁜 놈 많이 나오네요. 아, 진짜. 난 이제 상위권이 두려워진다. 2001년 일본의 한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설. 나오미는 얼마 동안이나 숨을 참을 수 있지? 고통스러워하는 너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더욱 고통스럽게 해줄게.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사람을 질식시켜 고통스럽게 죽이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한 소설. 정말 섬뜩한데요. 그런데 이 끔찍한 소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에우에는 어린 시절 온순한 성격의 독서가 취미인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추리 소설 속 사파의 마음을 빼앗긴 그.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사파는 입이 틀어막힌 채 질식한 사람의 표정이었는데요. 왜 그런 거에 마음을 뺏겨? 그런 게 왜 좋아? 저는 그런 사파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조차도 되게 공포스럽던데. 그리고 어릴 적에 경찰인 아버지에게 운동을 배우던 중 잠깐 숨이 막혔던 경험까지 겹쳐지며 점점 질식의 이상 성욕을 느끼게 된 그. 그러다 급기야는 자신의 비뚤어진 성욕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때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범행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에우에는 2년 6개월의 징역 판결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아니 이게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 목을 조르는 거 살인 미수 아닙니까? 살인미수죠. 자, 그러다 마에우에가 출소를 한 뒤에는 자신의 이상 성욕을 소설 사이트에서 글로 해소한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상 성욕. 결국 그는 자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나를 즐겁게 하고 죽어.
아 진짜 이거 하지 말지. 이건 그림이 그려지네요. 너무 끔찍한데요. 네. 이렇게 첫 타겟이 된 25세 여성 A씨. 마에우에는 그녀에게 동반 자살을 제의했고요. 그녀를 만나 산으로 향한 뒤 여성 A씨의 손발을 묶고는 난 괴로워하는 당신을 구경하러 왔어. 같이 죽을 생각은 없어. 자 이렇게 A씨를 실신시켰다 깨우기를 반복. 뭐야. 그리고 정말 악랄하게도 이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이것이 마에우에가 저지른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와그 사람 정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때부터 더욱 걷잡을 수 없이 범죄의 늪에 빠진 그는 그 뒤로도 자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자 중학생, 대학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질식사시켰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본인한테 희열이라니 정말 이거는 진짜 사이코패스가 뭐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네요. 바로 이 사람을 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후 경찰은 숨진 3명의 피해자들 공통점이 자살 사이트 가입자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과 접촉한 마에우에를 체포했고요. 그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증거품, 비디오 테이프도 모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후 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마에우에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마에우에는 끝까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다. 그저 고통스러운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죠.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14위 공개합니다. 내 안에 악마가 산다. 2015년 1월 일본 나고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우리 할멈이 몇 주째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되고.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며 실종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이후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한 뒤 증언에서 언급된 여대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집에서 할머니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여대생이 할머니를 죽인 범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에?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은 나고야의 한 명문대 학생이던 오우치 마리아였습니다. 사건 당시 할머니가 종교 전도 때문에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걸로 추정했는데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 거죠. 왜 그러는 거야?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마리아는 할머니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머플러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데요. 왜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할머니를 왜 죽였냐는 경찰의 물음에 예전부터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어요. 다들 너무 덤덤해. 오늘 이런 기사의 주인공들이 다 덤덤해요. 아니 진짜 사이코패스들은 이게 무덤덤한 게 더 무서워 나는. 그런데 말이죠. 마리아의 끔찍한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충격 사실. 전에는 탈륨 중독 증상이 궁금해서 친구한테 이걸 실험해 본 적도 있는데 2012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남학생이 급작스러운 시력 저하, 탈모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 이 학생의 몸에서 강한 독성 물질인 탈륨 성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당시 탈륨 사건의 범인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충격 사실이 밝혀지고 나자 본인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변호인들은 마리아가 발달 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를 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는 마리아가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피고의 장애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판결을 내리며 마리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뭐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서 본보기라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섬뜩한 건요. 재판받기 전 마리아가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를 받던 와중에도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끔찍한 발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네. 정말 무서운 게 이제 다들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무섭고 정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공감되는 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13위를 공개합니다. 캐나다 희대 살인. 2017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초등학교에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수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 이후 이 여인은 1993년 캐나다 전역을 공포로 몰고 간
칼라 호몰카였기 때문입니다. 1991년 폴 베르나르도와 결혼한 칼라 호몰카. 그녀의 남편 폴은 성공한 회계사에 잘생긴 외모로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사실 마약 중독에 빠진 변태 성욕자였습니다. 그리고 칼라가 결혼한 뒤에는 자신이 칼라의 첫 번째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칼라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의 화를 풀어줄 방법을 고민하던 칼라는 남편만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선물이 곧 집에 올 거예요. 기대도 좋아요. 그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자신의 15살 여동생인 태미.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평소 폴이 처제인 태미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칼라는 태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요. 마취제가 된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폴에게 태미를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와,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했는데요. 이 1등이 아니라고? 네. 저도 이게 13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충격적이다. 와, 자, 그리고 정말 처참하게도 언니와 형부에게 잔혹하게 짓밟힌 태미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불이 붙기 시작한 엽기 부부의 악행. 칼라, 이것 좀 봐. 내가 새로운 을 데려왔다고? 두 사람은 10대 소녀들을 납치한 뒤 성폭행했고요. 네? 이후 소녀들을 처참하게 살해한 뒤 인적 없는 호수와 기찻길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끝모를 엽기적인 행각이 결국 세상에 밝혀졌는데요.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칼라가 경찰의 모든 사실을 자백해버린 거죠. 이후 남편 폴은 무기징역, 칼라는 수사에 협조를 했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12년형을 선고받게 됐다는데요. 어우. 야, 근데 뭐 누가 누구보다 더 심하다 낫다라고 할 것도 없이 둘 다 너무나 그냥 악마네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또 한 번 캐나다 전역이 또 들썩였습니다. 칼라가 출소한 뒤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아우, 야. 게다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숨기기 위해 개명 신청까지 하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학교 측에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된 거죠. 아, 당연히 해야지. 말도 안 되는. 10대 애들을 성폭행하고 죽인 살인범이에요. 그렇지. 악질이죠. 또 초등학교에 가서 직업을 구했다는 게 그쪽으로 갔네 또. 그리고 이후 추악한 과거를 숨기려고 했었던 두 얼굴의 악녀 칼라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탈을 쓴 끔찍한 악마. 과연 그녀에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12일 공개입니다. 모모를 예고한 남자. 2016년 9월 13일 미국 텍사스 여대생 벤다 그리프는 지인 브라이언트와 단둘이 맥주를 마시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6시 반쯤 한 공원의 어린이 수영장에서 사체로 발견된 그녀. 심지어 사체는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로 불에 타 있었습니다.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그녀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남자 브라이언트. 그런데 그녀와 차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을 안 쉬었어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범인으로 오해를 받을까 사체를 숨기려고 한 죄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뭐 경찰서 연락하고 그래야지 왜 그걸 불에 태웁니까? 이게 분명히 냄새가 나요. 그의 수상한 행적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약 2시간 전 새벽 4시 40분경에는 브라이언트가 한 마트에서 삽과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요. 결정적으로는 브라이언트의 집에서 그녀의 지갑과 가방, 그리고 그녀의 유골 일부까지 발견이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인 브라이언트가 자신의 살인을 예고했었다는 겁니다. 미치겠다. 피해자 벤다 그리프가 사망하기 전날인 9월 13일 그는 자신의 SNS에 당신을 매우 흥분시킬 방법을 가르쳐줄게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벤다 그리프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에는 사망한 그녀의 SNS에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라는
정말 소름 끼치는 글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수사 도중 밝혀졌는데요. 브라이언트는 벤다 그리프를 살해하기 며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후 그는 여대생 벤다 그리프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살인을 예고하고 끔찍한 후기까지 남긴 잔혹한 악마의 광기. 과연 그는 이 광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11위 공개합니다. 클리블랜드의 한 법정.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왜 이래. 어머.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2012년 9월 28살의 여성 시에티샤 쉴리가 갑자기 실종되는 걸 시작으로 9개월 뒤 38세 여성 안젤라 데스킨스, 그리고 한 달 뒤 18세 여성 시렐다 테리까지 이 클리블랜드에서 3명의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3명씩이나? 그런데 얼마 뒤 한 아파트 건물 차고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정말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테이프로 봉인된 쓰레기 봉투 속에서 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다음 날 인근 빈집과 뒷마당에서 두 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자, 이들의 시신에서는 성폭행 흔적까지 보였는데요. 이들은 바로 실종됐던 여성들이었죠.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짓이에요, 진짜. 그런데 얼마 뒤 범인이 체포됐는데요. 범인은 성폭행 미수 혐의로 4년 동안 복역한 바 있었던 성범죄자 마이클 메디슨. 그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여성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리고 2016년 5월 마이클에 대한 사형 선고가 있던 날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참석한 가운데 피해 여성 중 한 명, 시렐다의 아버지 벤이 용기를 내서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I guess we're supposed to, in our hearts, forgive this clown who's touched our families, taken my child. 아니, 딸이 범인 손에 처참히 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 벤은 살인마 마이클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했는데요. 시렐다의 아버지가 이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마이클의 웃는 얼굴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시렐다의 아버지 벤이 울먹이자 비웃기 시작한 겁니다. 벤이 화를 내며 본인에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마이클이 더 화나게 웃자 이에 벤은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요. 마이클의 웃음에 분노와 슬픔에 눈물을 쏟았고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모두 다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가족을 2번 울린 악마의 웃음, 그 웃음의 대가를 평생 반드시 혹독하게 치르길 바랍니다. 지옥에서도 말이죠.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10위를 공개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한 경찰서로 들어온 다급한 신고 전화. 제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남자 차 번호가요. 이후 정말 다행히도 곧바로 성폭행 용의자 예프렘 이즈마일로프가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 직후 예프렘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뭔데요, 또 정체가? 불안해. 또 뭐길래. 성폭행범 예프렘의 실체. 그는 경찰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로 재직한 예프렘은 밤길을 홀로 걷던 여성에게 접근. 경찰입니다. 밤길이 늦었으니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죠. 그런 사람 잡아야지. 니들이 그럴 때가 아니지. 여성분은 얼마나 마음을 놨겠냐고.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계심을 풀게 한 뒤 여성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요. 이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가 성폭행해왔던 겁니다. 참, 내 정말. 아, 제정신으로 방송할 수가 없어.
예프렘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에 남긴 끔찍한 말. 사실 나 HIV 감염자야. 근데 나 경찰인 거 알지? 너 어떻게 하는 거 일도 아니니까 입 조심해. 그는 2001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 진단을 받았던 건데요. 그 뒤 경찰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일삼은 겁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심해야지. 그거를 범죄에 악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를 포함해 무려 11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밝혀졌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9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러시아의 악마 경찰로 보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며 대분노를 했습니다. 경찰을 뭐 떠나서 그냥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야,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끔찍한 고통을 남긴 악마. 과연 지금 그는 자신의 잘못이 뭔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긴 했을까요? 2019년 4월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한 사립 유치원. 평소처럼 간식으로 제공된 죽을 먹은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구토와 실신을 하더니 무려 20여 명의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아 불안해. 먹을 거 가지고 좀 그러지 좀 마 좀. 이게 오늘 주제만 아니면 뭐 재료가 상해서 식중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정도면 뭐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공안의 조사 결과 아이들이 먹은 팥죽에서 화합물인 아질산 나트륨이 검출됐는데요. 이게 뭐예요? 아질산나트륨. 육가공 제품의 붉은색을 내기 위해 소량으로 사용되지만 만약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유치원에 다니는 총 50명의 아이들 모두 똑같은 죽을 먹었는데 교사 원페이가 담당하는 아이들만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공안에선 교사 원페이를 범인으로 의심했죠. 그런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봐요 왕윤 씨. 아니 왜 아이들이 먹는 죽에 독극물을 넣는 겁니까? 이게 다 원페이 때문이라고요. 아이들이 먹은 죽에 독극물을 넣은 범인은 원페이의 동료 교사 왕윤. 그런데 그녀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도 동료 교사 원페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나갔네. 말이야 뭐야 이게 정말. 애들이 무슨 죄야. 공안 조사에 따르면 평소 두 사람은 교육 방식을 두고 말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원장에게 주의를 받자 동료 원페이 때문이라고 여겨서 앙심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복수심에 눈이 먼 교사 왕윤은 독성 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을 구입한 뒤 원페이의 반 아이들의 죽에 넣었던 겁니다. 원페이가 준 죽을 먹은 아이들만 탈이 나게 되면 원페이가 범인으로 몰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 저건 무슨 뭐야 저게 도대체. 왕윤의 만행으로 아이들은 위세척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한 아이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는 비극을 맞게 됐는데요. 야 진짜 미치겠다 정말. 야 그 학부모는 어떻게 해? 그런데 정말 끝까지 교사 왕윤은 이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난 그때 애들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원페이에게 복수를 해야 했다고요. 아이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후회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 맞습니까? 복수심 때문에 아이들의 목숨을 이용한 그리고 빼앗았던 교사. 당신 같은 사람이 교사 아니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8위 공개합니다. 모모 때문에 일어난 비극.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친자매 언니 엘리자베타와 동생 스테파니아는 머리색부터 화장까지 비슷한 스타일로 꾸밀 정도로 사이가 좋았죠. 그런데 2016년 2월 동생 스테파니아의 남자친구 집에서 셋이 함께 파티를 하던 중 그만 동생이 흉기에 수백 차례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무슨 약간 원한이 있지 않으면 사실 수백 차례나. 너무 끔찍한데요.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언니 엘리자베타였습니다.
아니 사이가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신혼인 그녀가 동생을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모두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언니는 어린 시절부터 화려하고 예쁜 외모를 가진 동생을 부러워하고 시기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늘 동생의 머리색, 화장법을 모두 따라해왔다고 합니다. 그냥 우애가 좋아서 따라한 게 아니고 카피하려고 했어. 그렇죠. 그런데 동생이 모델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자 언니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도사리고 있던 검은 질투심이 동생을 덮쳐버린 겁니다. 뭐야?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그날 동생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질투심에 눈이 먼 언니는 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고요. 특히 그토록 시기하고 부러워했던 동생의 얼굴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하는 잔인함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언니는 반성은커녕 정말 뻔뻔하고 영악하게도 제가 동생을 죽였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저는 정신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요. 난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 짜증나요. 그러니까 다들 무심신이 미약하대. 가명을 목적으로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의료진의 소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판단했고요. 결국 2019년 언니 엘리자베타는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13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동생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괘씸하죠. 그러니까 머리만 굴린 거지. 끝까지 뻔뻔한 변명만 들어놓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은 악마. 최소한 사람이라면 동생이 하늘에서 더는 슬퍼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충격, 엄마를 뭐뭐뭐한 남자. 2020년 5월 3일 중국 산시성.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은 한 여성. 제발 저희 시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79세 노인 왕 씨가 실종됐다는 며느리의 신고에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는데요. 아, 가족들은 진짜 얼마나 걱정될까. 실종은 그 자체로 너무나 고통이에요. 노인 왕 씨가 실종된 지 3일 뒤 공안은 한 야산에서 땅에 파묻혀 있는 노인 왕 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곧이어 공안은 왕 씨를 생매장한 범인을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범인의 정체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모관, 당신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범인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왕 씨의 맏아들 마모관이었는데요. 아들이 엄마를 생매장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사람들을 분노케 한 아들의 폐륜 범죄, 그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1년 전 어머니 왕 씨는 오랜 뇌졸중 투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는데요. 자, 원래는 둘째 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모셨지만 둘째 아들의 건강마저 악화되자 약 1년 전부터는 맏아들이었던 마모관 내외가 어머니 왕 씨를 모시게 됐죠. 그런데 아, 냄새. 엄마!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짜증나게. 몸이 불편했던 어머니 왕 씨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옷에 소변을 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자 아들 마모관은 악취가 나고 간병이 귀찮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손수레 태운 뒤 야산에 있는 폐 무덤에 생매장하는 폐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왕 씨의 행방을 묻는 아내의 질문에 친척 집에 가신 데서 버스 태워 보내드렸어.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죠. 아니, 뭐, 자기 엄마잖아, 자기 엄마. 저희 엄마예요. 엄마. 아니, 음, 진정해야 돼. 자, 그런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아내는 곧바로 공안에 신고를 한 거고요. 잘했다. 그 뒤에 공안의 수사와 압박이 계속되자 아들 마모관은 결국 자신의 폐륜 범죄를 실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마모관은 모든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공안 조사에서 뻔뻔하게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온 집안에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다고. 자, 이렇게 반성은커녕 폐륜적인 말로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요.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공안들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범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나중에 자기한테 그래봐요.
그거 왜 생각 못하죠? 그런 생각 있는 사람 저렇게 했겠습니까? 아이고야.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건요. 어머니 왕 씨가 병원에서 의식을 차리자마자 꺼낸 첫 마디입니다. 우리 아들이 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하셨던 겁니다.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6일 공개합니다. 비정한 부모의 몸. 2016년 10월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 5살 남자아이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심각한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진찰하던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때린 거야? 아이는 화상뿐만 아니라 입술은 찢어지고 코뼈에는 금이, 심지어 갈비뼈도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사는 아이가 수개월 동안 학대받은 것으로 판단, 아이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부모가 때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부모가 처음 한 말이 엽기적입니다. 아, 애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 혼나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 부모가 자행한 끔찍한 훈육의 실체가 저 훈육이란 말도 좀 버리고 싶네요. 훈육이 무슨 훈육이야, 이 저게. 학대가 아니, 무엇이냐? 아니, 애가 과자통을 뒤집어 엎었어요. 애는 과자통을 당연히 뒤집어요. 그걸 다 뒤집고 다 어지른다고. 그냥 애는 당연한 거야, 그게. 목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혼낸 거죠. 애기는 다 목욕을 하기 싫어해. 5살 아들이 실수로 과자가 담긴 통을 엎으면 부모는 아이에게 주먹질을 가했고요. 아들이 스스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부모는 펄펄 끓인 뜨거운 물을 아들의 온몸에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미쳤나 보네, 저거. 그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아이에게 학대를 가해왔던 겁니다. 저게 무슨 훈육이야. 학대 고문이죠, 저거. 그건 자기 화풀이고요. 예. 어떤 말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끔찍한 만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악마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부모는 화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5살 아들을 치료해주기는커녕 아파서 운다고 좁은 고양이 우리에 몇 시간 동안 가둬놓았다고 하는 저기다가? 저 세장 아니야? 그렇습니다. 한참 지나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부모는 마지못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왔던 겁니다. 마지못해?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도 부모의 끔찍한 학대에 시달린 5살 아들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끝까지 인간의 길을 포기한 악마들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게 진작에 말을 잘 듣지. 난 아이가 잘 되라고 그런 거라고요. 결국 5살 아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는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학대는 훈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5위 공개합니다. 자녀에게 뭐뭐뭐 먹인 엄마. 지난 5월 태국 방콕 2살 아들을 둔 엄마 리타 웡권의 안타까운 사연이 수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의 병원비가 없어요. 이 마스크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리타 웡권이 자신의 SNS에 2살 아들이 해산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치료비 마련을 위해 마스크를 사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수많은 누리꾼들이 마음을 보탰고요. 리타 웡권은 약 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이가 치료를 잘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 대신 들려온 끔찍한 소식. 안 돼. 아픈 아들의 치료비로 모금을 한 여성이 아들에게 표백제를 먹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니, 약을 먹여야지 왜 표백제를 먹여요? 아니, 왜 그랬대? 뭐야? 아까는 뭐 도와달라고 아픈 아이를 위해서 나는 되게 힘들다고 이렇게 마스크 팔지 않았습니까? 아,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리타 웡권의 만행은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드러났습니다. 2살 아들의 병원 검사 결과 리타 웡권의 아들의 위와 장에서 표백제, 세정제 등에 쓰이는 산성화학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된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해산물 알레르기는 없었는데요. 뭐 사기친 거야? 이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엄마 리타 웡권이 2살 아들에게 강제로 표백제를 먹여 아파 보이게 한 뒤 거액의 모금액을 갈취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2살 아들을 이용해 모은 이 돈은 온라인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 도박비 벌려고 아들들한테 표백제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맞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더 충격받을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상습범이구만. 2018년 리타 원고는 자신이 입양한 4살 딸이 희귀 질환에 앓고 있다면서요. 기부금을 모금하고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했었는데 그런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2019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졌죠. 야, 이게 그런데 4살 딸과 2살 아들의 증상이 너무나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전해진 뒤 일명 표백제 엄마로 불리게 된 리타 원고는요. 현재 아동학대, 살인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엄마가 아닌 범죄자 리타 원고의 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2020년 6월) 미국 테네시주 모 동물보호단체가 한 사육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곳에 가둬두다니. 얘 정말 제정신이야? 철장 안을 확인하고 놀란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뭐요? 또 이거 동물학대? 그러게 동물학대인가? 왜 당시 현장에는 50여 마리의 개를 비롯해 토끼, 닭, 고양이 등 많은 동물들이 철제 사육장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철제 사육장 안에 어린아이, 18개월 된 어린아이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안 돼. 18개월짜리 아이를 왜 저기에 가둡니까? 뭐야? 동물도 아니고 뭐야 저게? 당시 현장에서 아이를 발견한 경찰이 한 말. 아이는 마치 동물처럼 살고 있었고 매우 굶주려 보였습니다. 아이가 있던 철장 위에 음식과 쓰레기가 뒤범벅돼 있었고 철장 안에는 바퀴벌레와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바닥에는 오물이 가득해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철장 주변에는 수많은 쥐뿐 아니라 무려 3m 길이의 뱀까지 기어다녔는데요. 저런 환경에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면역력도 약할 텐데. 어떤 인간들이 저런 짓을 했나 너무 궁금한데요. 자, 믿기 힘든 사실은요. 철장에 아이를 가둔 범인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여기 들어가 있어. 바로 아이의 부모, 가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철장에 갇힌 아이를 구조하고 아이의 부모를 찾았을 땐요.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잠이 오니?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학대한 엄마와 계부, 의붓 할아버지 등 3명을 아동학대,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철장에 자녀와 함께 부모의 자격까지 내동댕이 친 비정한 악마들이었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20년 3월 중국 푸저우 출장 때문에 집을 나선 장 씨 부부는 1살 배기 아이가 보고 싶어서요. 휴대폰으로 집안에 설치해두었던 실시간 홈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홈 카메라를 보고 충격에 빠진 장 씨 부부. 대체 그가 본 게 무엇이냐? 뭐 하는 거야? 아우 때려 어머. 때려. 아니 아우 저 간단하게 뭐 한다고 때려. 아 뭐야 왜 코를 왜 꼬집어? 孩子的鼻子，让他将米糊吞下，导致孩子被敲大哭。 한 여성이 아이의 머리를 과도하게 젖혀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데요. 1살 배기 아이를 학대한 여성이 대체 누구냐? 저희가 출장 갈 동안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평소 출장이 잦았던 장 씨 부부가 1살 배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고용한 보모, 저우였습니다. 부부는 보모를 구하긴 했지만 집안에 홈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틈틈이 아이를 지켜보던 중 카메라의 존재를 모르던 보모 저우가 아이를 학대하는 현장까지 포착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출장 가서 그 화면을 볼 때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 그럼 바로 올 수도 없고. 근데 지금 뭐 해야 될 일은 있고 이거 아니 근데 보모들이 선량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선량하죠. 저런 인간들 때문에 괜히 오해받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영상을 보고 장 씨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진단 결과 보모의 강제 식사로 인해
흡인성 폐렴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 살이 아니, 말도 못하지, 뭐 힘도 없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말을 못하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보모 저우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말한 아이 학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요. 얼마나 밥을 안 먹든지 짜증이 그냥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한 살 밖의 아이를 보모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정말 자신의 죄를 꼭 깨닫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让他将女仆吞下。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저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기사를 공개하겠습니다. 2019년 5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산모로 보이는 46세 여성 클라리스와 그녀의 딸 데지레는 911에 전화해 태어난 아기가 숨을 안 쉰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아이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911에 연락한 두 모녀는 얼마 뒤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 모녀는요. 갓 태어나 숨진아기와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숨진 아이의 진짜 엄마는 오초아 로페즈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자, 오초아는 임신 9개월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오초아는 SNS에 아기용품을 나눠달라라는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기용품을 줄 테니 집으로 오라는 클라리스와 데지레 모녀의 메시지를 받고 집을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모녀는 집을 찾아온 오초아를 처참히 살해. 왜? 그리고 극악무도하게도 의학 지식도 전혀 없는 두 사람이 아이를 뱃속에서 강제로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가 아프니 도와달라며 인터넷에 입원비를 모금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엄마를 죽여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오초아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모녀의 만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두 모녀가 인간 이하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이,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다고요. 2017년에 클라리스가 아들을 사고로 잃었는데 그 상실감으로 또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모녀는 죄 없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한 가족의 미래까지 모두 짓밟아 놓은 겁니다. 이거 남은 가족들 있잖아요. 죽은 엄마랑 그 아기. 그 남은 가족들은 이게 뭐야? 이건 너무 무섭다. 2017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 에스트코트에 위치한 경찰서에 한 남자가 들어선 뒤 한 말입니다. 제가 인육을 먹는데 질렸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자수를 한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가방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가방 속에는 훼손된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오늘 정말 끔찍한 살인범의 정체.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전통 치료사 니노 은바타였는데요. 그가 이토록 소름 끼치는 만행을 저지른 이유. 어느 날 주민 마구반에는 전통 치료사 은바타를 찾아가 아프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무티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통 민간 의술로 약재이자 부적처럼 여겨지는 무티 제조를 부탁했습니다. 젊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살점을 먹으면 행운이 올 것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끔찍한 처방을 내린 전통 치료사 은바타. 결국 주민 마구반에는 이 끔찍한 미신을 믿고 전통 치료사 은바타와 함께 25세 여성 자넬라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요. 숨진 여성의 신체를 훼손해 약재에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은바타가 경찰에 자수를 한 뒤 경찰이 집을 수색했는데요. 그의 집에서 훼손된 신체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을 주민들 수백여 명을 현혹시켜 무덤 속 시신까지 훼손한 그 무덤을 파면 악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미신을 심어주며 시신을 꺼내 자신에게 가져오게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치료사인지 살인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죄의식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저런 짓을 반복할 수가 있냐고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죠. 이후에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에게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신형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을 잔인하게 친 사이코, 엽기 범죄. 하지만 이젠 평생을 죄책감 속에 갇혀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일본 교토의 한 마을에 화재가 발생. 가옥과 창고 등 건물 7채가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주민들은 한동안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요. 우리도 얼마 전에 저기 산불이 있었잖아요. 아주 크게.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집을 잃은 사람들의 그 황망함은 어떻게 말할 길이 없을 거예요. 아니, 근데 불이 왜 났습니까? 어떤 뭐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마을에 발생한 화재는 사고가 아닌 방화였습니다. 사건 발생 4달 만에 방화범 아리모토 쇼고가 체포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경찰에 진술한 방화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아, 그냥 뭐 한국인이 싫어서 불 질렀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한국인이 싫어서 그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혐한 범죄죠. 혐한 범죄. 정말 가당치도 않네요, 진짜. 자, 그렇습니다. 쇼고가 방화를 저지른 마을 교토의 우토로 지구는요.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가 군용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지내면서 마을이 형성된 곳입니다. 일제가 패망한 뒤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도 돌아오지 못했던 조선인들. 그리고 이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통안의 눈물이 깃든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방화범 쇼구는 단지 한국인이 싫다는 이유로 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앗아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방화로 인해 우토로 평화기념관의 전시 예정이었던 제1조선인 역사 자료 50여 점도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뭐 예전에 뭐 여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우토로 마을을 기억하자 이런 캠페인 같은 게 있었잖아요. 불낸 집에 사람이 있었으면 이거는 살인미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사람은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진짜. 자, 그런데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쇼고의 혐한 범죄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 달 전에 발생한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아이치본부 건물 방화 사건, 나고야 한국학교 방화 사건. 이 사건들 역시 체포 전 쇼고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결국 쇼고는 재산 손괴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혐오 범죄의 일종이잖아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전체를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뭐 테러를 하는 이런 거는 정말로 없어져야 됩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6위 공개합니다. 2021년 러시아 야로슬라브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모인 세 남성. 여러분 보고 있죠? 후원금 쏴주면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립니다. 많이 주면 다음엔 냉장고로 박살내볼게요. 이들은 문짝과 냉장고를 부수는 등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모습을 너튜브와 텔레그피에 생중계했고요. 후원금을 유도하며 과격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들이 난장판으로 만든 집은 자신들의 집도 아닌 타인의 집. 그것도 가해자 중 한 명인 바딤과 교제 중인 나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가택 침입의 기물 파손 아닙니까? 그렇죠. 후원금이 뭐라고 여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건데요.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생중계한 건 앞서 보신 난동 영상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동자 바딤은 정말 악랄하게도 두 친구와 모의해 나탈리아에게 약물을 투여 그녀가 의식을 잃자 집단 성폭행한 뒤 쓰레기장에 유기. 심지어 이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고작 후원금 때문에 이 과정을 생중계했고요. 이후 그녀의 아파트에서 난동을 부리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돈에 눈이 완전 멀어버렸네. 아, 근데 저걸 보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막아줄 사람이 없고 다 후원금을 쐈다는 거예요? 그 후원금을 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신고를 해야지.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조사를 시작. 저희가 예전에 소개했던 후원금 때문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베란다에 방치해서 사망케 했던 러시아의 스트리머 사건을 포함해 일명 쓰레기 스트리밍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자 러시아 내에서 후원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스트리머들을 처벌하라라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이에 러시아 당국은 후원금 명목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스트리머들을 처벌하고 쓰레기 스트리밍 콘텐츠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범죄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5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묶인 여인의 인생. 이번엔 올해 겨울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산 피해자의 모습부터 보여드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不能， 지금 무슨 我 상황이죠? 给你拿个衣服穿上吧。 목이 묶여있죠, 쇠사슬에. 能不能？ 아, 지금 뭐 묶어진 거예요? 목이 묶여있는 거예요, 문어. 개처럼. 아, 근데 구조하신 분이 저거를 고발 영상을 찍으신 거네요. 예. 사람을 어떻게 사슬로 저렇게 묶고 지금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되죠. 것 같은데 겁에 질려있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자, 올해 1월이었습니다. 중국 장수성 쉬저우의 한 마을을 찾은 블로거에 의해 드러난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그곳에는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한 여성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더러운 곳에서 마치 가축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我这样说话，你能不能听懂？不，我跟你说话能。 자, 그런데 그녀를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은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인 둥 씨였습니다. 심지어 남편 둥 씨는 자신과 아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멀쩡한 집에서 생활했지만 아내는 돼지우리만도 못한 곳에서 노예처럼 부리며 금수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정말 자기 애를 낳은 자기 부인을 정말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좀 너무 심한 말이 나올까 봐 지금 발언을 조심하게 되네요. 부인을 떠나서 사람한테 어떻게 저래? 자,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부터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양 씨로 알려진 이 여성은 세 차례 납치 및 인신매매를 당한 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8년부터 둥 씨 부자에게 팔려와 무려 8명의 자녀를 강제로 출산, 폭력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급기야 조현병을 앓게 됐습니다. 남편이란 작자에 의해 쇠사슬에 묶여 감금당하는 처지가 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남편 둥 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너무 상식 바뀌네요 진짜.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리고 본인의 자식을 8명이나 낳아준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인데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훔쳐간 거죠. 저 사람의 평생을. 또 저 자식들은 저런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자랐을까? 이 같은 범죄자의 뻔뻔한 태도에 사람들은 대분노.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인신매매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 다시 조사를 해보니 인신매매가 맞았습니다.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초창기인 1월 말에서 2월 초 당시 정부가 겨울 세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이슈가 되자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정보를 통제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데다가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자 2월 10일 뒤늦게 공안은 양 씨의 인신매매 사실이 없었다는 기존의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의 인생을 짓밟은 브로커들과 남편 둥 씨를 인신매매 및 불법 구금 혐의로 체포, 학대를 방치한 공무원 10여 명을 징계했고요. 아이고. 지난 3월엔 인신매매 처벌 강화 및 전쟁을 선포하며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처벌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알려질 게 두려워서 이미지 때문에 이거 덮으려고 했다는 게 이게 괘씸한 거죠.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팔아넘긴 비정한 남성? 2021년 10월 베트남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로 포펑. 그런데 그가 범행을 저지른 데는 나름 사연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홧김에 그런 거예요. 2018년 9월 심장병 진단을 받은 펑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 치료비를 구할 길이 없자 어린 소녀를 중국으로 인신매매, 그 대가로 심장병 치료비를 마련한 건데요. 저걸 누가 이해를 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동정을 하겠어요. 아니 아이들 잃어버린 부모의 인생은 그 삶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살자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은 설마. 펑이 중국에 팔아넘긴 미성년자의 정체, 바로 하지마. 에이. 펑의 13살 된 친딸 로티 메이였다는 겁니다. 와 자기 심장병 고치려고. 지가 살겠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라고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왜 1위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었는데요. 바로
펑의 조카이자 메이의 사촌 언니. 범행 전 펑은 조카에게 연락해서요. 내가 돈을 조금 나눠줄 테니까 메이를 팔아넘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알아봐줘. 어? 그러자 돈에 눈이 멀었던 펑의 조카는 인신매매에 가담. 그렇게 어린 사촌 동생인 메이를 속여 중국으로 데려갔고요. 인신매매단에게 1억 2천만 동, 한화 약 624만 원을 받고 메이를 팔아넘겼습니다. 600만 원 돈에 그 돈을 나눠 갖겠다고 가담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지, 이제 가족 간의 관계는. 불행 중 다행으로요. 이들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각은 2021년 9월 펑의 딸 메이가 중국에서 구조되면서 발각됐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메이는 자신을 중국으로 데려갔던 사촌 언니를 범인으로 지목,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메이의 아빠 펑이 인신매매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제야 딸 메이는 자신을 중국에 팔아넘긴 주범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빠였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펑은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빠. 딸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3위 공개합니다. 살인미수범, 알고 보니 한때 모모? 2018년 8월 일본 사이타마 현에서 경찰 시비로 이웃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한 남성이 이웃 주민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 그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즉각 체포됐습니다. 야, 정말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저렇게까지 갑니까? 주차 시비, 층간소음 시비 장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 목을 그냥 찔러버리네.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살인미수범 미나토 신지의 충격적인 과거입니다. 당시 45세였던 그는 30년 전 열도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일명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야, 이건 또 뭐예요? 끔찍해. 살인 사건의 주범이면 이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와서 저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촉법소년 같은 거. 그렇죠. 그런 비슷한 법 있잖아요. 일본도? 맞습니다. 소년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은 1988년 4명의 10대 소년이 17살 소년을 납치, 무려 40일 넘게 폭행, 성고문을 한 뒤에 피해자가 사망하자 소년들이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서 콘크리트로 묻어버리고요. 유기한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범행 수법에 사람들은 범인들의 사형을 주장, 일본 열도가 들끓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미나토 신지는 15살. 그 시절 소년법 적용을 받는 나이였기 때문에요. 법원은 미나토 신지에게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의 부정기형을 선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건 안 된다! 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봐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판단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교화의 가능성을 믿고 덜 법을 이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만든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거는요. 미나토 신지와 함께 소년법 적용을 받았던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공범 4명 중 3명이요. 출소 이후에도 납치와 감금,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또다시 수감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처벌이 제대로 됐다면 생기지 않았을 피해자가 더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적용을 받아서 교화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있겠죠. 이게 이제 당연히죠.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철없던 시절에 나를 반성하고 좋은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 저런 제도를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 버젓이 피해자가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기도 뭐해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도 있고 피해자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년법 적용 연령을 좀 낮추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죄를 지은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교화할 수 있는 제도를 정말 잘 마련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교화형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소년 범죄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또다시 흉기를 든 미나토 신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요. 촉법 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아버지가 흘린 모모 눈물. 2020년 11월 중국 충칭시
1살 샤오장과 2살 슈에슈의 남매가 아파트 15층 베란다 밖으로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남매의 친부 장보는 제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땐 이미 추락한 뒤였어요. 애들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세상을 잃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이 찢어질 듯 오열했습니다. 왜 안 저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원망하게 되죠. 아니 근데 오늘 주제 때문에 너무 불안한데. 나도 불안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의 추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랄 만한 건 사건의 범인, 하지 마요. 아이들의 아빠인 장보였습니다. 저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죽여놓고 저런 연기를 하지? 아 머리 아파. 자, 지금부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막힌 사건의 전모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장보의 전처이자 사망한 아이들의 친모인 천메이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겨우 1살과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직접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높은 철제 난간을 스스로 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전 남편인 장보에게 사건 당일의 경위를 묻자 내가 잠이 들어서 애들을 못 봤어. 그때 식사 중이라 애들이 베란다 간지 몰랐지. 자,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는 장보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在视频中他特别的痛苦，撞墙啊，怎么样的。我觉得他就是在演戏，就是他对孩子根本就没感情。 행동에 일관성이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 모습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친모 천씨 신고로 재수사에 돌입한 결과 어린 남매의 추락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친부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던 건데요. 왜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많지 오늘 진짜. 근데 오열하던 모습이 너무 역겹네요. 아니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래요? 왜 자기 애들을 그렇게 죽인 거래요? 장보가 친자식을 살해한 이유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애인과 헤어지지 않으려면 애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제 애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평소 장보의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장보의 애인 예정첸이 살인을 종료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요. 살인 방법, 성공 가능성 등을 논의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계획대로 어린 남매를 베란다로 강제로 끌고 와 창밖으로 아이들을 집어 던졌던 겁니다. 아니 마지막에 자기가 던져지면서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너무 어리석다. 너무 어리석어. 사건 조사 후 진실이 밝혀진 뒤 중국 법원은 추악한 행태를 저지른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비뚤어진 사랑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비정한 아버지. 지옥에서라도 그 죄를 갚아야 할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야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한 거지. 2020년 6월 영국 런던 킹스버리의 한 공원. 사이좋은 자매인 언니 비바 헨리와 동생 니콜 스몰만이 괴한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끔찍하게도 자매는 수십 차례나 흉기에 난자당해 시신의 상태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이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한데 원한에 의한 살인이었던 겁니까? 수사 결과 체포된 범인은 다니엘 후세인. 그는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매를 살해한 충격적인 이유는 복권 당첨 때문이었다고요. 뭔 소리야? 아니, 복권 당첨이랑 살인이랑 뭔 관계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잔혹한 살인마 후세인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뿐이었습니다. 후세인의 주장에 따르면 난 지옥의 왕에게 재물을 바치는 대가로 복권 당첨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하나로 약 5,20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되는 조건으로 오컬트 신앙의 악마인 누키폭의 르포 칼레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후세인의 방에서는 3장의 복권이 발견됐고요. 그는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탄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해 연구하는 악마와 흑마법 등에 단단히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피로 서명한 악마와의 계약서에는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게 부와 권력을 주시면 6개월마다 최소 6명의 여성을 죽여서 바치겠습니다. 저 피로 쓴 거 봐. 짜증나. 사인 바이 뭐야. 에휴. 근데 진짜 소름 돋잖아요. 만약에 체포 안 됐으면 그러니까요. 6명씩 여성들이 살해됐을 거 아닙니까? 계속 죽였겠죠. 네. 복권은 당연히 안 됐을 거고 복권이 안 된 게 재물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을 거고 뭐야. 더 많은 재물을 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후세인은 결국 영국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와 권력에 대한 삐뚤어진 욕망으로 생면부지의 2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자. 본인 스스로가 악마가 된 최악의 범죄자였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거절하자 살해. 2021년 7월 파키스탄. 전직 외교관의 딸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27세 여성 누르 무카담. 그녀는 오래된 친구이자 역시 부유한 가문에서 자란 30세 남성 자히르 자페르를 만나러 나간 뒤 다음 날이 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페르, 우리 무카담이랑 아직 같이 있니? 널 만나러 나간 후 연락이 안 돼.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무카담.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자페르의 집이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모른다고 해? 아이고. 아니, 왜 살인을 저지른 겁니까? 그가 그녀를 살해한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자페르는 무카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친구로만 생각했던 무카담은 그의 청혼을 거절. 그러자 자페르는 앙심을 품고 무카담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감금한 뒤 폭행, 잔인하게 살해했던 것이죠.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거절한 그래, 거예요. 거절을 잘했는데 잘한 거지. 문제는 정말 더 나쁜 놈이었던 거잖아요. 진짜. 자,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건요. 무카담은 살해당하기 직전 자페르의 집에서 탈출을 시도했는데 그런데 자페르 집에 근무하던 정원사와 경비원이 이를 방해, 도망치던 그녀를 다시 자페르에게 데려간 겁니다. 저건 뭐예요? 탈출을 시도한 무카담에게 더욱 분노한 자페르는 무카담을 잔인하게 참수. 단지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페르는 무카담을 무참히 살해한 것이죠. 저 정원사하고 경비원은 뭐는 아무리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한 사람의 생명에 걸린 걸? 그냥 공범이죠, 공범. 자,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은 주범 자페르뿐만 아니라 무카담의 도주를 막았던 정원사와 경비원. 거기에 자페르의 부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왜? 왜? 아들을 범죄자 만드는데 동조를 했다고? 자, 자페르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무카담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 증거 조작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보석금을 내밀며 석방을 요구,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으니까 저 아이가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자페르 측의 변호사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자페르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합니다. 파키스탄 시민들은 자페르 집안 배경 때문에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우려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자페르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카담의 탈출을 막은 정원사와 경비원은 각각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간이 먼저 돼야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러네요. 범죄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6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모모의 잇따른 죽음. 2017년 7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한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던 로버트가 갑작스런 저혈당으로 사망. 그는 위독한 중환자는 아니었지만 고령이었기에
당시 유족들은 별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병원에서 불과 1년 사이에 환자 7명이 갑자기 사망. 이들 역시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가 아니었는데요. 사망자들의 공통점은 1년 전 사망한 로버트와 같은 사인, 그리고 미국의 참전 용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참전 용사면 이제 고령이긴 할 거예요. 근데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7명이 같은 병원에서 같은 사인으로 사망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참전 용사 환자들의 연이은 죽음에 의문을 품은 병원이 감사를 요청. 조사 결과 참전 용사들은 타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조무사 레타 메이스였습니다. 아유, 진짜 왜 그러냐? 아 근데 생명을 살려야 될 뿐이. 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그녀는 고령의 참전 용사들에게 그 어떤 처방전도 없이 치사량의 인슐린을 투여. 아유. 무려 7명의 참전 용사를 강제로 안락사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해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살인범 메이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나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그걸 왜 네가 판단하냐? 그렇지. 그게 핵심이죠. 원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살인이잖아요. 살인이죠. 심지어 메이스는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계획, 인터넷에 여성 연쇄 살인범을 검색하는가 하면 간호조무사라는 직업과 지식을 이용해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참전 용사를 살해한 메이스가 전직 군인 출신이었다는 사실. 범행이 발각되자 메이스는 비겁하게도요. 제가 예전에 군복무를 오래 해서 우울증이 심해요. 좀 봐주세요. 군 복무로 각종 정신질환을 겪었다며 정상 참작을 요구. 하지만 사건을 재판한 판사는 당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괴물입니다. 라며 단호히 판결. 희생자 수와 같은 7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죗값을 마땅히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4위 공개합니다. 소름 돋는 모모의 미소. 자, 이번 특종 영상 먼저 보여드립니다. 뭐야? 어떻습니까? 이게 뭐야? 무슨 뭐 포토월이야? 왜 이렇게 좋아해? 연예인 되는데 지를 카메라가 찍는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설마? 충격적이게도 영상 속의 남자는 2014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이웃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경찰에 체포된 32세 남성 다나카 카츠히코. 뭐야? 그는 평소 원한 관계도 없던 옆집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11차례나 공격.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V 포즈를 취하는 등 뻔뻔하고 기이한 행동을 보이며 모두를 분노케 했죠. 아니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죠? 아니 만에 하나 진짜 그분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저런 표정이 나오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범행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체포된 후 조사를 받는 그의 태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범행 당시 약물 중독 상태였던 그는 수사관에게 내가 찔렀어 라며 자랑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구속 후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갈 때는 춤까지 추면서 등장. 시종일관 하이텐션을 유지했습니다. 정신병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형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래. 생각해요. 아 그것도 말이 안 돼. 또 할 걸?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수사 과정 자체를 즐기는 듯 보였던 다나카. 심지어 그는 정신 감정 당시 의사에게 정신 이상이라고 써. 당신의 조사에 모든 게 달려 있어. 라며 심신미약을 악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 다나카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지. 11번이나 찍은 건 살인 미수인데. 정말 이 무죄 주장도 황당하지만 2년 6개월이 금방 지나가요. 너무 짧은 거예요. 2년 6개월이. 범죄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3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범죄자로 추락한 모모. 2021년 5월 1일 푸에르토리코 산호세 인근의 호수에서 한 임산부가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범인이 FBI에 자수. 그런데 범인의 정체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사람들을 놀라게 한 범인은 살해된 임산부 케이실라 로드리게스의 연인이죠. 뱃속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이고, 연인을 살해한 것도 기가 막힌데 심지어 자기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살해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유명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라 그러지. 범인은요. 2012년 런던 세계 스포츠 대회 푸에르토리코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국민 영웅이죠. 프로 전적 29전 27승을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던 유명 프로 복서 펠릭스 베르데오였습니다. 아, 왜 그런 거야? 왜? 뭐 때문에? 뭐라고 들어도 이해는 안 가겠지만 드러나 봅시다. 사실 펠릭스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 사망한 케이실라와는 이 부적절한 내연 관계였습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런 뭐? 내 애를 가졌다고? 설마 낳으려고? 내 커리어하고 가정을 망칠 셈이야? 케이실라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내연 관계가 들통날 것을 우려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갈까 두려웠던 그는 급기야 공범과 함께 케이실라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는데요. 펠릭스는 그녀를 차에 태워 폭행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투여하고서 철사로 팔과 다리를 결박,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케이실라를 차디찬 강물에 빠뜨려 살해했고요. 심지어 정말 잔인하게도 총으로 확인 사살을 하는 악랄함까지 보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더 큰 악행으로 감추려한 펠릭스. 하지만 그의 추악한 범죄는 케이실라 가족의 실종 신고와 경찰의 조사로 덜미가 잡혔는데요. CCTV, 전화 위치 추적, 목격자 진술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결국 자수를 했습니다. 잡힐 것 같으니까 자수한 거네요. 진짜 돌머리다. 와, 자기 명성에 금이 갈까 봐 살인을 한다고? 아니 저 사람의 경기를 보면서 한 대라도 더 때려라, 한 대라도 덜 맞아라 그 응원했던 사람들은 그럼.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 마음은 뭐냐고. 펠릭스와 공범은 납치 및 살인, 태아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자, 그런데 더욱 분노할 일은 펠릭스는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선 뻔뻔하게도 입장을 바꿔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 그 재판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많은 이들이 잔혹한 그 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눈물을 보인 이유. 2021년 9월 중국 장시성 무려 20여 년을 기다린 끝에 열린 재판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보였는데요. 아휴, 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서럽게 울까요? 재판이 열리기까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였던 라오룽즈. 그녀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파즈인과 불륜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라오룽즈는 교직도 가정도 버리고 파즈인과 동거를 시작.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잔혹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에도 돈 많은 놈으로 잘 물어와야 돼. 역시 우린 환상의 커플이라고. 라오룽즈는 매춘부로 위장해 범행 대상을 물색. 그녀가 피해자를 유인하면 파즈잉이 살해와 돈을 빼앗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는데요. 두 사람은 악랄하게도 고작 돈 때문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가족까지 살해, 심지어 3살짜리 아이까지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뭐야? 이 과정에서 라오룽즈는 지문이 남을 것을 우려해 방화를 제안하는 교활함까지 보였고요. 이 두 살인마는 1999년 파즈잉이 체포될 때까지 약 3년 동안 7명을 연쇄 살인했는데요. 아니, 뭐 때문에 갑자기 저렇게 괴물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었다 하잖아. 선생님이었잖아. 앞서 재판정에서 오열한 인물은 잔혹한 살인마 라오룽즈였습니다. 아까 운 건 뭐야? 그럼? 왜 울어? 연기한 거지. 파즈잉이 체포되자 라오룽즈는 가명을 쓰고 신분을 숨겨가며 무려 2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했는데요. 신분 세탁하려고. 그게 됐구나. 하지만 2019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면인식 기술에 의해 체포. 그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그녀는 자신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파즈잉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요. 하지만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자기 죄는 생각지도 않았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기가 마치 피해자가 된 것 마냥 억울하다고 저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아, 진짜 너무 사람이 싫어진다. 그냥 반성은 전혀 없고. 반성은 없어. 억울한 것뿐이야 지금. 아니 그러면 범행을 저지르려고 할 때 협박한다면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그걸 막든지. 당연하지. 올해 1월 미국 뉴욕 소아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줄리 디보노와 머리사 우라로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체포된 혐의는 서류 불법 위조, 그리고 불법 위조한 것의 정체는 백신 증명서였습니다. 엥? 이게 사회의 어떤 안전망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하전염시키는 거지 뭐. 자기 몇 푼 벌자고 전 사회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를 늘리는 데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특히 2021년 12월경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 지난 1월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약 80만 명, 그리고 일일 사망자 수는 2,000명에 육박했고요.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최고치를 기록하며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에 당시 뉴욕에서는 음식점, 체육관, 극장, 카페 등 실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범인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악용해서요. 2021년 11월부터 성인에게 약 25만 원, 어린이에게는 약 10만 원씩 받고 가짜 백신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아니 같은 그 병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간호사분들 보면서 뭐 느껴지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요. 돈 몇 푼 때문에 뭐 어쨌든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불법으로 백신을 접종한 척 위장하는 백신 패스를 발급하는 건 이건 아닌 거죠. 아니죠. 경찰이 간호사 한 명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무려 현금 약 10억 7천만 원과 수익 내역이 적힌 장부가 발견됐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했다. 조사 결과 두 간호사가 가짜 백신 증명서 발급으로 챙긴 부당 수익은 한화로 무려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 7천 명의 미접종자에게 가짜 백신 증명서를 내준 셈입니다. 미접종자 7,000명한테 저거를 나눠줬으면 그중에 또 감염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냐고. 반만 쳐도 3,500명인데. 가짜 백신 증명서 연루자들은 최대 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탐욕스러운 범인들은 자신들이 평소 모범적인 경력을 쌓은 존경받는 간호사들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될 근거도 애지간히 없었나 보네요. 지난 경력을 들먹일 정도면 뭐 자기가 뭐 자기를 존경해요? 뭐예요? 존경은 남한테 나오는 거지. 자기가 왜 존경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창피하지 않나? 1997년 11월 콜롬비아 페레이라에서 시신 25구 발견. 1998년 2월 콜롬비아 제누아에서 시신 2구 발견. 불과 4개월 사이 잇따라 발견된 어린아이의 시신. 수사 초기 콜롬비아 내전으로 인한 대량 학살 또는 종교 집단의 소행으로 추정했지만요. 희생자 전원이 소년이라는 점, 시신에서 발견된 고문의 흔적, 그리고 유사한 살해 방식의 주목, 연쇄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나갔는데요. 아이들이 또 문제야. 아이들만 골라서 왜 이랬대. 근데 이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좀 체포했어야 될 텐데 희생자가 너무 많네요. 그러던 중 1999년 경찰은 강간 미수 혐의로 루이스 가라비토를 체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가라비토의 집을 수색하던 중 그동안 연쇄 살인범에게 희생된 아이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신문 기사 스크랩을 발견. 경찰의 추궁에 가라비토는 결국 자신이 지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실토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내가 죽인 애들은 훨씬 더 많어. 경찰이 못 찾은 거지. 아이고 잘났다 진짜. 가라비토는 지난 7년 동안 54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무려 138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포함해 희생자는 자그마치 3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저거는 학살 아니에요? 이거 왜 죽였답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소년들이? 네, 빈민가에서 태어난 가라비토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해 가출.
하지만 학력도 변변치 않은 기술도 없었던 탓에 길거리 생활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라비토는 자신의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연약한 아이들을 찾기 시작. 여기 맛있는 음료수 있는데 아저씨랑 놀러 갈래? 내가 용돈 벌게 해줄게. 이리 따라와봐. 빈민가의 소년들을 타겟으로 범해 배고픈 아이들의 환심을 샀고요. 그렇게 경계 없이 자신을 따라 나선 소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겁니다. 비겁하다, 비겁해. 비겁하네요. 정말. 연약한 애들만 가. 끔찍한 괴물은 무조건 사형시켜야 한다 라며 많은 이들이 분노에 들끓었는데요. 이에 콜롬비아 법원은 그가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징역 185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신 위치 알려주면은 형량 줄여주는 겁니까? 피해 소년들을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조건으로 사법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형량은 대폭 감형. 2001년 그는 최종적으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가라비토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모범적인 교도소 생활을 이유로 조기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감형을 1800년을 받은 거야? 수많은 소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연쇄 살인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